그럼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단에 번호를 붙이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문단을 번호로 붙여서 나눠서 파악을 하시면 글을 통째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연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을 읽어 나갈 때에 글을 통째로 파악하지 말고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추출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1문단은 헌법. 네. 헌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문단의 핵심 키워드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것이고 2문단은 어원, 그리고 3문단은 시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느 파트로 돌아가면 좋을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 키워드 역시 보기를 읽을 때도 키워드 위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헌법도 입헌주의 헌법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입헌주의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문단은 바로 3문단이죠. 그래서 입헌주의 헌법이란 하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유를 보장하고 라는 내용입니다. 자유를 보장하고 뒷내용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보면은 국제라는 용어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는 2문단에 등장했던 키워드죠. 그래서 국제라는 용어가 과연 오늘날의 의미이냐 살펴보면 오늘날 의미라는 거는 오히려 구미 입헌 정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고 국제를 살펴보시면 법령을 통칭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을 보시면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구성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1문단에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 헌법이라는 단어를 일정한 구성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규율하는 최고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죠.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을 보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조직 구성보다는 제한에 뭐가 가 있냐면 초점이 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부분은 3문단이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조직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범위를 정한 기본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보다는 이라는 비교의 의미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세요. 5번을 살펴보시면 중국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2문단이죠. 바로 우리가 중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최고 법규범이고 현재는 혼합된 형태다.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 따르면 옛 문헌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법을 통칭한다. 근데 오히려 이 내용이 더 옛 문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문단에도 이제 중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뀐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2번입니다. 먼저 문단별로 번호를 적는 연습을 하시고 각 문단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처음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시대라는 키워드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두시고 1번 가보겠습니다. 1번은 쉽게 하려면 눈에 띄는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임금은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3분단에서 뽑은 조선시대 키워드와 임금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1번은 X겠죠. 2번은 한반도의 기원은 고려시대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여기에서 기원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1문단에서 찾았었습니다. 읽어보면 문헌 자료로 파악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문헌 자료로는 알 수 없으니까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한나라 고분벽화, 우리가 1문단에서 봤었죠. 그래서 그림을 찾을 수 있냐 없냐를 살펴보면 많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서술어가 눈에 띄네요. 4번은 동월이는 고려시대 기교를 칭찬했다 라고 나오는데 동월이 어디서 나왔냐면 3문단 마지막 줄에 나왔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매우 세련되었음을 칭찬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에 왔다 간 사신이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아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죠. 5번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고개 외에는 연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1문단에 보면은 여기 고구려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였네요. 고구려에서도 이런 애들이 연행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표시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를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나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시면 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3번은 이제 문단을 나눠서 키워드 위주로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고 바로 문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기억을 보시면 자의에 반하여 떠난 노예가 11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약 950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는데 평균 사망률이 15%였다고 하니까 전체 출발했던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의 0.85, 그러니까 85%만 도착했는데 그 숫자가 약 95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가장 정석대로 풀면 950만에다가 나누기 0.85를 해서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가장 정확하겠고요. 해설에 써 있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할 때는 보다 쉬운 방법을 채택하면 될 것 같아요. 1100만 명이라는 깔끔한 숫자를 기준으로 이것의 0.15, 15%가 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0%와 또 5%로 나눠보면 쉽습니다. 10%는 110만 명, 5%는 55만 명이니까 이걸 합쳐서 165만 명이 되겠죠. 이거를 1100만에서 165만을 빼보면 93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950만이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더 크니까 당연히 거꾸로
1100만 명 이상일 거다라는 게 맞는 선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치 관계가 복잡할 때는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니은을 보면은 키워드가 국가 독점 사업이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을 보시면 17세기 유럽 국가 대부분을 자메이카로 보냈다고 했는데 사실 자메이카보다 브라질로 더 많은 노예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두 나라의 수치 자체가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부분만 찾아내도 되고 꼼꼼하게 연습하실 때는 두 부분 모두 찾아내시면서 연습하시면 실전에 가서는 한 부분만 딱 잡고 바로 넘어가면 시간 절약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리을을 보시면 담배에서 노예 수요가 많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업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중에 담배가 있고요. 노예가 많이 활용되었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좀 긴 것들은 제가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문단에 번호 붙여서 연습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법률 내용이라서 키워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문단만 나눠두고 다시 찾아오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법률 문제를 풀 때는 보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문제에서 부제로 갑의 성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이 누구냐면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라는 키워드를 찾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부제로 되어 있는데 누구의 성명이냐? 발의의원의 성명이다. 그러면 옳은 선지가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을 마저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라는 거는 여기 명백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하지 않았을 때는 또 의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특히 법률 문제를 풀 때는 도대체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을 보면 의제가 되기 전이면 단독으로 철회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철회라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찬성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제가 되기 전이어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을 보면은 번한 동의로 상정되면 의결을 할 수 있는데 60인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번한 동의라는 게 나오는 게 5문단이죠. 그 다음에 번한 동의에서 상정이 되었을 때 의결이 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제적의원은 200인이죠.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시면 200인의 과반수니까 100명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1명이 최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101명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자면 최소 68명이라는 수치가 도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거를 실전형으로 간단하게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기준이었던 60인을 기준으로 이거를 오히려 2분의 3을 곱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3분의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총 9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도출했던 이 101명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는 60명의 찬성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면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찬성 의원 10인의 요구 부의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3문단 보면은 부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렇지만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니까 10인은 아닙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네, 이런 법률형 문제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법률 문제는 너무 글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법 조항별로 끊어서 보시면 훨씬 보기 편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은 뭐뭐 하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광을 목적으로 여객 운송선에 탑승한 외국인 승객이더라도 첫 번째는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을 보면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하선 후 하선한 기항지에 돌아가야 한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심사 요건에 나오죠.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돌아와서 출국한 예정인지 여부. 그러니까 관광 상륙 허가를 받았다면 이 조건도 충족을 했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을 보시면 사증이 없음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허가를 받더라도 체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관광 상륙을 허가한다라는 조건 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률 문제를 보실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호의 어느 하나만 만족하시는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별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사증이 없다.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관광 상륙 허가를 받았다면 나목에 해당했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체류하려는 사람이니까 체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관광 목적 부산에 하선한 후 부산에 하선 인천에서 승선하려는 사람은 받을 수 없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돌아와서 출국해야 된다. 여기 보면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니까 이 각 호의 내용들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관광 상륙 허가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4번은 맞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이게 모두 충족이냐 아니면 어느 하나만 충족이냐 이런 거를 파악하시고 또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는
그런 법률이냐만 파악하시면 외워놓지 않아도 문제를 풀다가 돌아가시면 되니까 조금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5번을 보면 10만 톤 복합해상 여객 수송사업 크루즈업 이렇게 기항하고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신청할 수 있냐 없냐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국제 톤수 2만 톤 이상, 네, 10만 톤이죠. 그 다음에 10만 톤, 여기에 3개국 이상, 네, 한국 포함해서 3개국 이상이고, 복합해상 여객 운송사업 면허 받았고, 크루즈업을 등록했죠.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5번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급하게 빨리 푸시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내가 이 조항과 이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을 활용하면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아요.